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었고 유럽이 또 반발하고 있고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러시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워낙 크니까 문제가 아닌 건 절대 아니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보도에서 되는 그런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축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가 잠궜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유만은 아니고 그 얘기는 원래부터도 있었고 모두가 예견된 꼼수였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도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뉴스가 공포 분위기 조성이에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쁜데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진중하게 앉아서 이렇게 좀 바라보려고 할 때는 조금 약간 속도를 늦추고 약간 이제 바라보는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디테일을 여쭤보면 보통 이제 러시아와 서방의 에너지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고 지금 시장도 뭐 그렇게 읽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상승은 꼭 그 요인 말고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공급을 하다가 끊었으니까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건 그냥 금방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는 사실 독일이나 유럽은 이미 준비를 해왔고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10년 평균에서 좀 웃돌 만큼 비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80%라고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내년도 봄까지 그중에 60%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에 대책이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내년도는 또 내년도대로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4개의 LNG를 수입할 수 있는 화물 터미널이 완성이 돼요, 봄에. 내년 봄에요? 네, 이미 지금 독일 정부에서 그냥 한 10개 과정을 한 달 만에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그럼 한 60 쓰고 20 남으면 그때 또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죠.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부분을 위협스럽게 표현하면 엄청 위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 독일이 완성한다는 터미널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러시아에서는 그냥 가스로 왔는데 이제 LNG로 들어온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서 가스로 변환시킬 수 있는 터미널을 말하는 거죠. 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주로 미국에서. 그럼 러시아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럼 지금 오르는 거는 약간은 불안감에 의한 뭐 투기적 수요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렇게 가격이 오른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가면 어떤 거냐면 지금 유럽이 500년 만에 최대 가뭄이에요. 예. 그런데 구조가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구조가 약간 나라마다 정책이 조금 달라서 원전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독일은 원전을 완전히 탈원전 쪽이었어요. 그래서 가동 못하게 했죠. 근데 프랑스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원전에 의한 전기를 독일이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유럽의 양은 20% 정도 됩니다. 프랑스로부터 봤던 게.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기후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각수. 예, 맞습니다. 냉각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라인강이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 버리는 바람에 큰 배가 못 움직이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도 수송이 못 되게 돼 있는 작은 배만 움직이니까요. 석탄 수송이나 이런 게 안 돼.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다 보니 이런 어떤 유통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게 전기값을 이제 폭등을 시켰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유 이런 것들로 터빈을 돌려서 다른 이제 화석 연료로 하다 보니까 전기도 또 많이 쓰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었던 거지 러시아가 잠그면 그냥 무조건 대책 없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자체적인 유럽 내부의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 원전에 따른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불안해할 것만은 아니다. 유럽 언론의 보도를 보면 최악의 사태를 특히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최악의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지금 올 겨울 당장 유럽이 뭐 얼어 죽는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9월이 되면 라인강 수위가 올라갑니다. 계절적으로. 네. 그리고 물도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프랑스의 원전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한 2주 전쯤에 네. 천연가스가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갔었어요. 가격이. 예. 내려갔다가 지금 뭐 잠궜다는 이름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시기적으로 그런 거지 말씀드린 그 기후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측의 G7이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가격 상한제라는 걸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원유를 사지 않겠다. 이게 결국 그때 중국이랑 인도한테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고 그랬던데 뭐 듣진 않죠, 그죠? 네, 듣진 않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사실 러시아한테 타격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네. 이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일 텐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유럽도 그 지혜롭게 대처한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지금 이런 차곡차곡 대안들을 가져가면서 특별히 대안이 딱 있었던 게 미국이라는 네. 미국은 20년간 LNG 수출을 유럽 수출을 추진해 왔던 나라예요. 지금까지 러시아산이 너무나 간편하고 쌌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었어요. 독일이고 뭐고 이런 데들. 네. 근데 이번에 그냥 그 바이든이 갔을 때 엄청나게 따갖고 왔고 지금 또 묘하게 그 프리포트가 고장이 나면서 미국 천연가스 값은 싸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미국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요. 이게 수출이 안 된 거죠. 유럽으로. 그러니까 프리포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선 거예요.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화물 터미널이 안 되다 보니 미국 내만 공급을 하게 돼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을 찾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긴 했지만은 무조건 이제 지금은 사실 유럽에 대한 노르웨이산이에요. 지금 전부 다 LNG가 노르웨이산, 카타르.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되고 있고 그게 80% 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지 않았고요. 거꾸로 원유는 대안이 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7개국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유럽이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실제 실행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는 않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규제하기 위해서 EU가 그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 제공을 전 세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다 부분을 다 풀었어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대안이 아직은 없기 때문인 거죠. 원유에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히려 이 뉴스는 천연가스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이들이 지금 오히려 더 대안이 없는 쪽은 원유인 거죠. 오히려 원유 쪽에 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막 굉장히 규제안을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그 90% 금지 이것도 안 지켜질 거로 거의 보는 이유가 아직은 그 충분한 대안이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 최근에도 이런 여러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수출로만 보면은 올 7개월 동안 130조 원을 벌었다. 원유 같은 것으로. 네. 이거를 누가 사나 봤더니 이런 제재들이 통한다면 안 살 텐데 꽤 많은 뭐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계속 전혀 거리낌 없이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 새로운 거래처를 얻었고요. 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오늘 주제를 잡으셨던 것 같은데 네. 블록화입니다. 네. 진영이 생기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쪽. 예. 인도까지. 이게 에너지로 벌써 진영 대립을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이거에 가장 신이 나서 쫓아다니는 데는 미국인 거고요. 계속 솔솔치 않게 돈을 벌면서 아까 말씀드린 LNG도 20년 만에 길을 뚫렸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런 이익을 얻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되지는 않아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편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온 원유가 지금까지는 유럽 쪽이었다면 이제 중국과 이란과 이런 쪽으로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러시아 원유 가져가고 있거든요. 싸게 살 수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계속 늘리는 이유는 1분, 그러니까 상반기 러시아의 원유 판매 가격이 평균 한 100불 정도 보는데 40불을 깎아줘요.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군다나 뭐 G7 이거 들을 이유도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죠? 전혀 없고 이제 예를 들면 인도 최고 그 정유회사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내놓은 걸 보면은 미국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건 미국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네, 안 하겠죠. 러시아 석유가 돌고 돌아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석유에 뭐 맞아요. 이름이 그래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수출을 한 거라서 미국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 게 뭐 89만 배럴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그리고 호주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되는 걸 보면 상당 부분 이제 다른 좀 팔로들이 생긴 거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네. 예, 이 문제도 아직 어떻게 될 거라고는 확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 막지 못한 이유가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될까요? 장 대표님 말씀 저는 들어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유의 그런 어떤 공급은 재편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왜곡돼 버리면 미국 자체, 바이든 자체가 먼저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게 한쪽으로 나와서 이 러시아산이 지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EIA가 말하는 건 2분기부터 이미 공급 우위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 길이 다른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미국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2019년도부터 순수출국입니다. 만약에 수입국이고 의존도가 높았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다른 어떤 딜들을 하려고 하겠지만 자기네들은 충분히 그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나머지를 진영화하는데 더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가 흘러나와서 중국이나 인도, 뭐 이란, 사우디 등을 거쳐서 이렇게 소비가 되면서 유가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지 않도록 약간 그렇죠. 모른 척했다라는 일정 부분이 될 때까지는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계속해서 너무 욕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버액션도 많이 했잖아요. 뭐 셰일 기업에 대해서 막 그렇죠. 비난하고 네. 이거 아닌 거 내용 다 알면서 그래서 거기 그 셰일 기업들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등학생 인턴을 좀 잘 써라. 잘 제대로 못 쓰고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되냐 뭐 이럴 정도로 서로 알면서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주도한 제재가 먹히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좀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일단은 중간 선거라는 다급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죠? 얼마든지 미국은 여유 있게 진영을 갖추고 나서 다시 제재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출 국가죠. 제가 궁금한 게 뭐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도도 역시 그런가요? 인도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사실은 큰 나라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나라인 거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움직임이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이 일본처럼 전혀 그런 경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경제적 이점만으로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가격적인 요인, 네네네. 메리트가 충분히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가로만 봐도 네. 인도, 베트남은 이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인도 기업들도?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러시아산 석유는 계속 세계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네요. 미국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그 거의 뭐 그 러시아산의 그런 그 제재에 의한 공백 부분 못 나가는 부분만큼 다 소화가 충분히 된 걸로 숫자로만 보면 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작년도 하고 봤을 그러니까 때 제재 이전과 이후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다른 어떤 라인들을 다 새로 만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잃는 네,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여전히 미국하고도 손을 아예 놓지는 않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이쪽을 완전 끊어내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갔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수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패트리어트도 다시 집어넣어 줬고 몇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좀 용납하고 있는 그런 거고 새로운 고객을 얻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유럽 쪽에 항로가 열리기를 그 원유가 가는 길이 네.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전 대통령 트럼프 사위인 쿠슈너가 이제 그 일을 하러 그 비즈니스를 해놔가지고 타슈켄트라는 라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동의 원유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가동하진 않고. 네, 현재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될 걸로 봤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이 갔을 때 뭐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가 아니라 속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저는 이제 바이든의 어떤 뭐랄까 숨긴 히든 카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공백 원유량을 채울 수 있는 걸로 평가됐었는데 유럽으로 수출해서. 네네. 사실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 최대한 그러니까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하려면 나머지 2개 국가를 움직여야 되죠.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들을 오펙 플러스의 그 주요 국가에게 이제 어느 정도 푸시를 해서 더 생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증산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든 걸 감당할 만큼은 아니고 지금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유에 대한 해결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목적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제재 무기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인플레 부담만 높였다 이러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뭔가 전략이 상당히 많이 다들 후회했을 거다.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지 못한다. 이걸 뼈저리게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패권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음 에너지 패권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니까요. 이 부분도 놓을 수가 없어서 유럽은 지금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거에다가 엄청나게 그래서 예전의 화석 연료도 다시 되살려내고 있으면서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두 번째 패권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모든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또 같이 내놓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각국이 배운 교훈일 거다라는 거죠. 생각처럼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 없다. 그렇죠. 빠르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은 사실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 이제 다 같이 어찌 보면 했는데 당장 이게 이제 뭐 부담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명분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독일 같은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러시아 걸 전부 받아서 썼던 거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역만 바꿔서 딴 데서 더 많이 가스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독일은 마치 굉장히 그런 쪽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랄까요? 그런 철퇴를 맞은 것처럼 그 피해를 최대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를 갖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뭐랄까요? 지역만 바꿔서 지구를 환경을 나쁘게 한 건 그대로였다.